결제 서류에 서명을 휘갈기던 몽블랑 만년필 대신 지금 제 손에는 붉은색 경광봉이 들려 있습니다. 이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 4층 반평 남짓한 주차관리 부스입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에서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 차단기 버튼을 누릅니다.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으면 시큰거리는 무릎보다 비좁아진 제 세상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아저씨, 차 좀 빨리 빼요. 고급 외제차 창문을 내린 젊은이의 고함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전 같으면 명함도 못 내밀었을 애송이에게 비굴한 웃음을 짓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제 아파트 현관 앞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7098, 그 번호판을 단 회사 차가. 저를 기다리는 모습은 지난 30년간 제 삶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였죠. 뒷문을 열어주는 김 기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트에 몸을 묻으면 그날의 주요 일정표와 경제신문이 잘 정돈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만원, 버스와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역을 무심히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 유리창 하나가 저와 바깥 세상을 구분짓는 완벽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솟은 본사 건물 30층, 그곳이 제 왕국이었습니다.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50억짜리 중동 수출 계약을 따내고 돌아온 날,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박 상무 없으면 우리 회사 해외 사업부 다 문 닫아야 해 하고 껄껄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농담이 영원한 진실일 줄 알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법인 카드를 꺼내 들 때마다 터져 나오던 환호성, 제 말 한마디에 바쁘게 움직이던 거래처 임원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쌓아 올린 철옹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건 단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인사 담당 전무의 호출을 받고 내려간 회의실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 한 잔 대신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박 상무, 이번 임원 인사에서 제외됐네. 위로금은 섭섭지 않게 챙겼어. 전무는 제 눈을 피하며 펜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실적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니, 세대교체라네? 이제 젊은 피가 필요해서 말이야. 30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A4 용지 한 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짐을 정리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로비에 서 있던 김 기사가 저를 보고 달려오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손에는 차 키 대신 종이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퇴근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낯선 땀 냄새와 사람들의 어깨 부딪힘 속에서 저는 멍하니 노선도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뭔가 착오가 생긴 게 분명한데 전광판 속 이번 역은 계속해서 낯선 이름들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구청 일자리 센터 상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버린 상담사가 모니터를 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경력을 살리기는 좀 어렵고요. 요즘 아파트 보안관 자리가 났는데 어떠세요? 보안관. 말장난 같았습니다. 그냥 경비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이래 봬도 상무까지 지낸 사람인데 남의 집 택배나 받아주라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등산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산 후 막걸리 잔을 돌리는데 김 부장이란 친구가 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내 후배가 개인 택시를 하는데 월 500을 번대.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 마인드로 뛰니까 대기업 부장 월급이 나온다더라.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영업 마인드. 그건 제 전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까다로운 해외 바이어들 비위 맞추고 계약 따내던 게 저였습니다.
운전대 잡고 손님 모시는 거 술 취한 바이어 업어다 발에다 주던 것에 비하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내 사업이다. 상사 눈치 볼 필요 없다. 정년도 없다. 무엇보다 내가 뛴 만큼 가져간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남들처럼 무식하게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고품격 서비스로 접근하면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딜러가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택시 전용 모델로 보시죠. LPG 깡통 옵션이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들처럼 꼬질꼬질한 셔츠 입고 냄새나는 차를 몰 생각은 없었습니다.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와. 그랜저 최상위 트림. 색상은 블랙으로. 딜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장님, 택시를 그렇게 뽑으면 타산이 안 맞으실 텐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친구는 장사를 모르는구나 싶었죠. 좋은 차에 점잖은 기사가 모시면 손님은 알아서 지갑을 연다는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7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내가 노후 자금이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던 돈이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야. 1년이면 본전 뽑고도 남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제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서명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첫 운행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던 이탈리아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 끝단까지 다림질을 하고 굳는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생각했습니다. 품격이 다르군. 누가 봐도 택시기사가 아니라 대기업 회장님 기사라고 생각할 거야. 신형 그랜저의 묵직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에 부드러운 감촉이 등허리를 감쌌습니다. 빈차 표시등을 켜고 강남대로로 나갔습니다. 제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후줄근한 옷차림에 담배 냄새나는 택시들과 차별화하면 점잖은 임원급 손님들이 알아서 제 차를 찾을 거라고 믿었죠. 그들이 내리는 팁과 단골 영업만 해도 월 500은 우습게 넘길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첫 콜이 울렸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기대에 부풀어 도착했지만 제 차에 탄 건 정장을 입은 신사가 아니라 껌을 씹고 있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은 채 뒷좌석에 비스듬히 눕다시피 앉더군요. 저는 룸미러를 보며 헛기침을 하고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날씨가 참 좋지요. 청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못 들었나 싶어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괜찮으십니까? 그러자 청년이 신경질적으로 이어폰을 빼며 쏘아 붙였습니다. 아저씨, 그냥 조용히 좀 가요. 내비대로 안 가고 왜 말 걸고 그래요? 아저씨. 그 흔한 호칭이 제 귀에는 욕설처럼 박혔습니다. 30년을 박 본부장으로 살았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에게 훈계를 듣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손님이 왕이지. 올림픽 대로를 타려는데 청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길 몰라요. 맵에는 강변북로로 가라는데 왜 그쪽으로 가요? 아니, 이 시간에는 올림픽 대로가 더 빠릅니다. 제가 이 길만 30년을 다녔어요. 제 말에 청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됐고 내비대로 가시라고요. 돈 더 받으려고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결국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꽉 막힌 강변북로에 갇혔습니다. 미터기 요금은 12,000원이 나왔지만 청년은 내리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차체가 흔들릴 정도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밤 주유소에서 터졌습니다. 가스 충전소에 들러 결제를 하는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고급 옵션이라 차체가 무거워서인지 연비가 최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12시간을 돌며 받은 모욕과 스트레스의 대가로 15만 원을 벌었는데 가스비로만 5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점심값, 커피값, 세차비를 빼고 나니 손에 쥔 돈은 고작 7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일당보다 못한 돈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영수증을 구겨쥐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박상무인데 고작 7만 원 벌자고 이 짓을 한 건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애써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그 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의 벤신 냄새는 아무리 닦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홍대 입구에서 태움 만취 승객이 뒷좌석에 구토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승객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경찰서에 가면 영업을 못한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다음 날 실내 클리닝 비용으로만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이틀치 수입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죠. 고급 세단이라 부품값도 세차비도 남들 2배였지만 승객들이 내는 요금은 똑같이 기본 요금 4,800원이었습니다. 제 계산법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통장은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 할부금 120만 원, 가스비 80만 원, 보험료에 각종 유지비를 내고 나니 수입은커녕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를 메우려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대기업 본부장 시절 먹던 오마카세 대신 편의점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면서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점심시간 기사식당에 차를 대놓고 1,500원짜리 믹스커피를 마시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불균형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소변 줄기도 가늘어졌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어야 했지만 약값이 아까워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식탁 위에 관리비 고지서를 툭 던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가 연체됐대요. 당신 요즘 돈 버는 거 맞아요? 아내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자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놀러 다니는 줄 알아? 새벽부터 나가서 뺑이 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습니다. 아내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비참했습니다. 예전엔 제 목소리가 커지면 아내는 눈치를 보며 수발을 들었는데 이제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씩씩거렸지만 사실 무서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기름기로 번들거리고 눈가는 퀭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박상무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빚에 쫓기는 초라한 중년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차값도 못 건지고 빚더미에 앉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 오기가 저를 절벽 끝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비오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는 대목이라고 불리는 날이죠. 저는 새벽 3시가 넘도록 운전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할증 시간 끝나기 전에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았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올림픽대로를 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손님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미터기 숫자가 18,000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숫자가 2만 원이 되면 오늘 목표치 달성이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잠원 고가차도로 진입하는 순간 눈앞이 깜빡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끼익하는 타이어 파열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박살나 날아갔고 차는 가드레일을 긁으며 10m를 더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아저씨 미쳤어요. 뒷좌석 손님이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니 처참했습니다. 7천만 원을 주고 뽑은 최고급 그랜저의 오른쪽 문짝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제 자존심이 파편이 되어 흙 뿌려져 있었습니다. 곧 경찰차가 도착했고 젊은 순경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며 묻더군요. 할아버지 졸으셨어요. 할아버지.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 상무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사고나 낸 늙은이 취급을 받은 겁니다. 비를 맞으며 고속도로 갓길에 서서 저는 견인차에 질질 끌려가는 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비만 300만 원. 보험 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이력이 남으면 차값은 똥값이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던 정비소 사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파시는 게 낫겠는데요? 이거 고쳐서 타봤자 남는 거 없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동안 새벽별 보며 달렸습니다. 진상 손님에게 굽신거리고 가족에게 소리 지르고 밥도 굶어가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빚더미와 반파된 차 한 대, 그리고 망가진 몸뚱어리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고작 2만 원 벌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건가? 정비소 바닥에 주저앉아 기름때 묻은 바지를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제 인생의 화려했던 날들이 그 빗길 위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중고 매매상에 넘기던 날 딜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시한 금액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을 주고 산 차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고 이력의 킬로수까지 많으니 제값 받기는 글렀다는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를 팔고 남은 할부금을 정산하니 손에 쥐는 건 고작 200만 원. 퇴직금 7천만 원이 1년 만에 공중분해되고 카드빚 3천만 원이라는 성적표만 남았습니다. 그게 저의 화려했던 영업 인생의 최종 결산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일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좁은 부스 안에서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게 제 업무입니다. 월급은 190만 원. 예전 품위 유지비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저는 이 돈이 참 무겁다는 걸 이제야 배웁니다. 가끔 벤츠나 BMW를 탄 젊은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고 반말을 틱틱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지만 지금은 웃으며 허리를 숙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는데 60평생이 걸렸습니다. 퇴근길에는 마트에 들러 떨이로 파는 콩나물과 두부를 삽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한때는 식탁에 반찬이 부실하다고 밥상을 엎을 뻔했던 제가 지금은 아내와 마주 앉아 찌개,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 통장을 맡기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헛바람이 들어서 당신 고생만 시켰어. 아내는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더군요. 그 거친 손길이 제게는 어떤 훈장보다도 큰 위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망한 건 택시 시장이 어려워서도 경기가 안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에 들어간 뽕,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냥 박씨 아저씨였는데 혼자만 여전히 박 상무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착각의 대가로 노후 자금을 전부 수업료로 냈습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저처럼 왕년의 계급장을 달고 세상에 나오지 마십시오. 회사가 입혀준 갑옷을 벗으면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초보자일 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다면 그 어떤 투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저처럼 쫄딱 망하고 나서야 깨닫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만했던 전직 상무의 뼈아픈 참회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